여태까지는 국가라든지 기업의 경쟁력을 평가를 할 때 테크가 좋은가 안 좋은가로 비교했죠. 근데 이제 축이 하나 생겨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게 벌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이것만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되냐? 이거 갖고 한번 잠깐 볼게요. 그럼 이번 책은 부의 갈림길이라고 하잖아요. 대표적인 거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를 낮춰놓으면 경기를 좀 자극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어요. 08년도 금융위기가 온 다음에 회복하는 과정에서 미국이랑 유럽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볼게요. 여기서 미국하고 유럽이 있는데 미국은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장기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뭔 짓을 하냐면 양적 완화라는 걸 해요. 이게 뭐냐? 장기 국채를 사면서 돈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이빠이 풀으니까 돈이 많이 풀려 나오죠. 그러면 돈의 공급이 늘어나니까 금리는 돈의 값이에요.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이 되죠. 공급이 너무 많이 풀리니까 어떻게 되죠? 금리가 바닥에 붙게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장기 금리를 바닥에다 붙여버렸어요. 이게 이제 미국이 썼던 전략이에요. 근데 유럽은 요거하고 다른 방법을 써요. 어떻게 쓰냐면 장기 금리를 낮춰야 되잖아요. 장기적으로 금리를 낮추려면 물가 상승이라는 걸 자체를 거세를 해버려야 돼요. 이 기대를 사라지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사라지게 만드느냐? 이거는 중앙은행이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금리를 세게 올려야 물가에 대한 기대 자체가 아예 소멸이 되고, 그러면 물가가 안정이 됐을 때는 장기 금리를 다시 바닥에다가 붙여버릴 수 있잖아요. 둘의 해법이 다르죠. 미국은 어떻게 해요? 직접 돈을 풀어가지고 장기 금리를 찍어 누르는 거예요. 근데 유럽은 어떻게 했죠?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의 기대 자체를 없애버려가지고 금리가 자연스럽게 내려가도록 유도를 한 거죠. 그래서 2010년도, 11년도에 미국은 2차 양적 완화라는 걸 하면서 돈을 대규모로 풀었고요. 유럽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됩니다. 그럼 11년도에 둘은 한쪽은 돈을 풀고 한쪽은 긴축을 한 거잖아요. 갈림길이었지 않을까요? 자, 이거 보시죠. 2000년도 1월 1일을 100으로 놨습니다. 빨간색이 S&P 500 지수고요. 파란색이 유럽 스탁스 50 지수입니다. 이거 보시면 비슷비슷하게 가죠. 그죠? 근데 여기 보세요. 2010년부터 결정이 갈랐었을 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거대한 갈림길이 보이세요? 그래서 긴축이라는 건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생각 중에 하나래요. 그럼 중앙은행은 이걸 선택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무서워서. 겁만 주고. 계속 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자산을 계속 사야 되지 않아요? 떨어지면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저때 어디를 베팅했어야 되나요? 미국이죠. 그러면 저는 이번에 부의 갈림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거에 이게 대박이었어. 일로 갈 걸,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10년 후에 지금을 돌아봐요. 10년 후에 2036년에 2026년을 돌아봐요. 그때 어떤 갈림길을 만드는 그런 이벤트가 지금으로 보면 있지 않을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아베노믹스 같은 거. 우리가 지금 2012년을 산다면 아베노믹스 같은 걸 딱 찾아볼 수 있지 않아요? 그런 후보가 될 만한 게 있을까요? 트럼프가 만들어내는 굉장히 격렬한 변동성이 있죠. 이거는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것하고 다른 그림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하나하나 찾아봤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가 K자 경제의 갈림길이었어요. 이 K자 경제는 양극화죠. 그렇죠? 양극화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줄어들 것 같아요? 아니면 심화될 것 같아요? 심화되겠죠. 그렇죠? K자 경제는 여기가 K자의 상단이고 여기가 K자의 하단이죠.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산업 중에는 잘 나가는 산업이 있을 거고, 계층 중에는 부자 계층이 존재하겠죠. 자산가들이. 여기에는 서민이 존재할 거고, 일반 구경제 산업이 존재하겠죠. 그러지 않아요? 이 둘의 갭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환율이 올라요.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뛰죠. 수입 물가가 뛸 거 아니에요. 그럼 물가가 뛰면 물가는 에브리바디를 고통스럽게 하죠.
여기 고통됐고 여기도 고통받잖아요. 근데 이쪽은 달러 자산이 있대요. 그러면 환율이 뛰면 물가가 올라서 힘들지만 달러 자산이 있으면 달러 자산이 뛰니까 방긋 웃지 않아요? 이쪽은요? 없대요. 그럼 물가 상승을 그대로 때려 맞죠.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오를 것 같지 않아요? 금리가 오르면 둘 다 힘들겠죠. 근데 여기는 예금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여기는 적겠죠. 환율이 오르면 교과서에 나와요. 수출은 유리해진대요. 맞죠?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우리나라 제품이 싸지잖아요. 수출이 좋아진대요. 개인적으로 수출하시는 분 계세요? 집에서 지금 반도체를 만드느라 너무 힘드네요. HBM은 고난도 기술이라서 눈이 아프네요. 이런 분 계세요? 없죠. 다이소 가서 HBM 좀 가져와 이러진 않죠. 수출은 누가 하죠? 기업과 대기업이 많이 하죠. 여기 계신 분들은 수출인가요? 아니면 내수 서민인가요? 그만할까요? 다들 너무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아서. 예. 그렇잖아요. 예. 주가가 많이 올라요. 주가가 많이 오르면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더 좋은 건가요? 근데 주가가 많이 올랐더니 사람들이 소비를 해가지고 물가가 오른대요. 물가가 오르는 건 모두한테 힘들잖아요. 근데 자산 가격이 오른 사람은 그래도 괜찮지 않아요? 양극화를 확대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있냐면 아마 좀 방향을 놓치실 수 있는데 환율이 오르는 게 K자 경제에 어떤 영향 주는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양극화를 확대시키지 않아요? 그럼 환율이 마냥 올라가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여하한 이유 해석은 어렵지 않아요? 억제를 해야죠. 근데 모르겠어요. 억제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지만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이 K자의 하단에 있잖아요. 근데 이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만 봐요. 우리는 이 양극화가 더 확대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린 투자를 하면 여기에 투자해야 돼요? 여기에 투자해야 돼요? 퇴직연금에 투자하면 신경제에 투자해야 돼요? 국영제에 투자해야 돼요? 그러면 신경제에 투자하면 에브리데이 오르겠는데? 근데 오늘 떨어지는 건 뭐야? 이런 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 신경제가 좋아질 것 같잖아요. 그럼 이렇게 좋아질 것 같죠? 그럼 오를 것 같은 거잖아요. 그럼 지금 사야 돼요? 나중에 사야 돼요? 에브리바디가 알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죠. 양극화의 확대 아니에요? 속도가? 속도 조절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와. K자의 상단도 떨어지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기노업에서 보고 박으면 K자의 상단에 오래 박아놓는 게 낫지 않아요? 자본주의 역사는요, 필연적으로 양극화의 확대를 가져온대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또 더 확대될 것 같으세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박아야죠. 여기 보시면 미국 달러 투자의 갈림길이 나오죠. 이거 괴담처럼 나와요. 한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은데 미국의 부채 위기로 망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미국 투자하면 큰일 난다. 근데 미국 투자 되게 많이 하잖아요. 지금 미국만 예외적으로 강하다고 하지 않아요? 미국 경제만? 그럼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는 계속해서 미국만 투자해야 될까요? 아니면 미국의 리스크를 바라보면서 다른 것들 봐야 될까요? 미국 이외에 다른 곳에서 기회가 나타날 수 있지 않아요? 여태까지의 미국하고 지금의 미국이 다르잖아요. 여태까지 미국은 전 세계 큰형님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요? 지금은 큰형님인가요? 아니면 그린란드 내놓으라고 그러고 방위비 나누자고 하고 마켓 분석하다가 참 많이 놀래요. 그러면 그런 미국이라는 국가를 바라보는 전 세계 투자자들의 평판 리스크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 갈림길이잖아요. 저는 저걸 보면서 되게 많이 놀래요. 지정학적 분쟁 갈림길 그거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이게 전쟁이 터졌잖아요. 터진 다음에 딱 며칠 만에 코스피가 20%씩 빠지고 막 그랬어요. 난리도 아니었죠. 그런데 이게 되게 포인트인데 이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도 받은 질문이 지금 뭐 MOU 한다고 하는데 저러다 또 빠그라지면 주가 또 폭락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죠. 그럼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뭘 고민하고 있냐면 지금 이 위치에 서 있어요. 전쟁이 단기에 끝나면 주가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일찍 끝나면.
전쟁이 장기화된다, 답이 없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폭락하겠죠. 맞아요. 그러면 전쟁이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 보면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 지금 기억해 보면 22년도거든요. 22년도에 나스닥 100이 16,500에서 10개월 동안 1,500까지 빠졌어요. 이거 그럼 마이너스 35%예요, 거의. 그러니까 일찍 끝나면 대박, 오래 가면 마이너스 35. 무섭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전쟁이 언제 끝나냐가 되게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투자자분들이 많이 물어봐요. 전쟁 언제 끝나냐고. 근데 여러분들이 웃는 이유는 있죠. 제가 그걸 모른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언젠가는요, 전쟁의 영향이 희석이 되는 시기가 오겠죠. 그럼 그때는 반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1년으로 시기열을 바라보면 전쟁이 언제 끝나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맞죠? 근데 시기열을 5년으로 바라보잖아요. 전쟁이 언제 끝나냐보다 더 중요한 건 전쟁이 끝날 때 나는 뭘 갖고 있어야 돼? 이게 훨씬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알아내려면 전쟁 이후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 같아? 이 질문에 답을 해야죠. 한번 해볼까요? 코스피 중에 반도체만 오른 게 아니라 건설주도 엄청 올랐대요. 재건 수요 때문이라네요. 전쟁이 끝나면 재건이라는 건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럼 하나만 더 가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걸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그 고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에너지하고 물가 쪽에서 변화가 좀 클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우리 전쟁이 끝나니까 유가가 좀 내려왔죠. 근데 질문 이렇게 바꿔볼게요. 전쟁 끝나면 전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쉽지가 않아 보여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중동 지역 내에 가스 시설이 많이 파괴가 됐대요. 그래서 예전만큼 원활하게 공급이 전쟁 끝난다고 바로 일어나진 않아요. 두 번째는 일단 통행료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요즘 돌아가는 분위기 보니까 통행료 60일간 면제라는데요? 그 얘기 뭐예요? 60일째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이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분위기 가서는 통행료 받을 것 같은데요? 그럼 에너지를 갖고 있는 국가들의 힘이 세질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미국 주식 투자하신다고 하면 엔비디아가 떠올라요? 엑슨모빌이 떠올라요? 대부분 다 엔비디아잖아요. 그건 테크주의 대표죠. 엑슨모빌은 에너지주의 대표예요. 잠깐 볼게요. 2020년도 1월 1일을 100으로 놨어요. 마찬가지로. 이날부터 시작해서 테크주하고 에너지주하고 누가 더 많이 올랐나 비교해봤어요. 와, 호르무즈가 엄청 끌어올리죠? 그래서 많이 따라온 것 같지 않아요? 많이 따라왔죠. 그래도 테크가 낫죠. 그래도 에너지도 많이 올랐네 이 느낌이잖아요. 자, 우측 그래프는요. 2010년 1월 1일부터 둘을 비교한 거예요. 15년간. 그러면 미국의 셰일 혁명은 갈림길이죠. 중국의 수요 증가는 갈림길이죠. 질문 드려볼게요. 중동 전쟁 이후에는 저렇게 벌어지는 게 저 추세가 이어질까요? 아니면 변화가 나타날 것 같아요? 지금 2020년부터 보니까 에너지 의뢰도 많이 따라왔죠. 2010년부터 보니까 차이가 너무 크죠. 이건 2000년부터 본 거예요. 어느 게 좋아요? 자, 여기서 시작해요. 갈림길이죠. 우리는 어디로 들어온 게 좋은 거였어요? 엑슨모빌이었죠. 정말 잘 왔어. 20 몇 년을 돌아보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차이가 좀 나지 않아요? 어쩌면 그 갈림길이 당장은 눈앞에 안 보일 수 있죠. 이때는 중국의 성장이 너무 강했죠. 전 세계 원자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대요. 그리고 셰일 혁명이 없었대요.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이게 에너지가 이렇게 힘들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게 벌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이것만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되냐? 아니면 중동 전쟁이라는 게 하나의 갈림길이면 우리의 포트폴리오에 다른 걸 한번 담아봐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네. 자, 그러면 이거 갖고 한번 잠깐 볼게요. 저는 지금 무슨 말씀 드린 거냐면 테크도 중요하지만 에너지도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국가라든지 기업의 경쟁력을 평가를 할 때 테크가 좋은가 안 좋은가로 비교했죠. 맞아요. 근데 이제 축이 하나 생겨요. 에너지라는 축이 생기죠. 그러면 테크가 좋아요 안 좋아요는 A그룹하고 테크가 좋은 A그룹과
테크가 안 좋은 B그룹으로 2개로 나눠지죠. 근데 에너지까지 들어오면은 2x2 행렬이죠. 4개가 나오죠. 해볼게요. A, B, C, D그룹으로 나눠볼게요. A그룹은 테크가 되고 에너지가 돼요. 둘 다 돼요. B그룹은 테크는 되는데 에너지가 안 되죠. C는 테크는 안 되는데 에너지는 되죠. D는 다 안 되죠. 자, 이제 해볼게요. 한국은 어디예요? B죠. A는 둘 다 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미국은 테크도 되고 에너지도 되잖아요. 테크에 투자하는 게 나스닥이죠. 2개를 같이 포괄하는 게 S&P 500인가요? 나스닥 좋아하지 않으세요? 퇴직연금에 나스닥 하실래요? S&P 500 하실래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세상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 중동전쟁이 하나의 갈림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 말씀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에 이게 나와요. A, B, C, D라고 안 하고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이라고 했죠? 예, 요렇게 나와요. 예. 근데 에너지의 중요성은 강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은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10년 후에 지금의 이란 사태를 돌아볼 때 공급망을 제대로 흔들어버린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 한 번만 할게요. 부의 갈림길이 제가 그래서 5가지 정도를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거하고 그 다음에 4번째 거를 아주 간단하게만 좀 짚어드렸어요. 어쩌면 10년, 20년 후에 지금을 돌아봤을 때 아, 그럴걸! 이라고 생각할 만한 포인트들이 저 5가지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읽으시면서 투자에나 아니면은 경제 IQ나 이런 걸 높이실 때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